안녕하세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지난 40여 년간 한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진 모르겠지만 기묘한 여자와의 하룻밤을 경험하게 됐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은 뒤에도 장사를 나갔던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의 일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하더군요.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긴 했는데 아침부터 준비해 놓았던 반찬과 국밥이 아깝기도 하고 그날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 그날 정말 일을 하는 내내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릇을 깨먹고 테이블 바꿔서 음식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날에도 장사를 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반대였죠.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제가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부인이 죽고 나니 가게에는 손님이 뚝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수 맛이 변했다면서 30년 단골 손님들이 떠나갈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해왔던 노하우를 제가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면서 평소에 더 배워둘 걸, 평소에 더 아내를 도와줄 거라고 뒤늦게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던 찰나 주변에 대형마트까지 생기게 되면서 손님들은 더 끊기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오던 손님들도 이제는 마트로 가서 장을 봤죠.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폐업하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제 자식 같은 가게를 처분할 때 그 심정이란. 저도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텼습니다.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버틴 거였죠. 그러니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마 제 손으로 40년의 손때가 묻은 그 식당을 닫을 수도 없었죠. 그건 제 삶의 전부이기도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길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텨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런 저를 더 우울하게 했던 건 그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제자리였다는 생각이 들면서였습니다. 예전에 투자 좀 해둘 걸, 예전에 어느 지역 집이라도 사둘 걸 하고 저는 땅을 치면서 후회했죠. 그동안 돈을 좀 모아두었으면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볼 수 있을 텐데 제 형편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더군요.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두긴 했는데 지금 집값이나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날이었죠. 제가 기묘한 여자를 만난 건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야외로 나오지 않아서 재래시장에는 손님이 없었죠. 그러니 장사도 하나도 안 됐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손님 한 분을 받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고 쉬는 게 더 현명한 처사였죠. 하지만 제 욕심이라는 게 그게 안 되더군요. 못해도 20인분은 늘 꼬박꼬박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행여나 한꺼번에 몰려올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장사라는 게 늘 변수가 많다 보니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그날도 저녁 때까지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절망적이더군요. 늦은 저녁이 되어도 덥더군요. 유난히 더웠던 그해 여름, 저는 민소매만 입고 가게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어떤 여자가 가게 앞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누구요?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빤히 보는 거야? 말 좀 해봐요. 말 못해요? 아니, 혹시 배고파서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고 나서는 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의 상태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한눈에 봐도 그 여자는 불황인이었습니다. 흔히 노숙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집도 절도 없이 정처 없이 사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요. 근데 이 여자는 상태가 더 심했습니다. 왜냐면 머리를 안 감은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징그러운데 머리에 이까지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게 제 눈에도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에게서 나는 것 같은 냄새는 어쩌고요. 정말 찌든 때가 묻은 옷과 한 달 정도는 안 씻은 것 같은 몸 상태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들어와요. 밥이라도 해줄 테니까. 저는 그 여자의 팔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 들이면 장사가 안 되기에 매번 입구에서 내쫓곤 했었죠.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국밥을 팔지 않았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손님도 없는 가게이고 마침 아침마다 20인분을 해놓고 있었으니 부엌에는 20인분의 국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여자에게라도 줘야겠다는 인심이 생긴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건 제 처지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불현듯 저도 저 여자처럼 노숙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암울한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다 컸지만 다들 제 살 길 바쁜데 얹혀 살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호라비 냄새만 나다 보니 새장가를 갈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독거노인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그 여자가 더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건 낮에 부동산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팔아서 다른 데라도 가볼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일해온 제 자식 같은 이 가게를 아주 헐값에 매물을 올려놓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40년이나 된 식당이라서 더 가격을 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은 반대였죠. 무조건 새 건물과 새 인테리어가 중요했고 신식 기계들이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권리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렇게 마음이 아주 착잡한 상태다 보니 그 여자한테 뭐라도 한 그릇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자도 순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밥을 내줬더니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먹더군요. 밖에 있을 땐 몰랐는데 한눈에 봐도 30대 정도로 젊어 보이더군요. 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하필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말았죠.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무 대꾸도 안 하더군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눈빛이었고 슬퍼 보이기도 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구나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죠. 다 사정이 있으니 절이 된 거겠죠. 처음부터 노숙자로 태어났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는 국밥을 깨끗하게 다 먹고 나서도 나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 거겠죠. 그제야 오갈 데 없는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재워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저녁이나 먹일 생각으로 들인 거였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저 혼자 사는 가게에 여자를 재울 수가 없어서 난감하더군요. 저는 가게에 달린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돈을 줘서 모텔 같은 데라도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이 여자를 이 가게에 재우고 내가 나가서 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자에게 일단 욕실로 가서 씻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샴푸도 꼭 하라고 말했죠. 행여 자존심 상처받을까봐 머리에 이가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여자는 욕실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분 기다렸을까요? 그녀는 큰 타올로 몸을 가린 채 씻고 나오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주지 못했죠. 그렇다고 제가 입던 옷을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타올 한 장으로 겨우 가리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으려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서둘러서 그냥 잠자는 방만 안내해주고 밖으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화장품도 하나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가게 안에 달린 방을 안내해주고 남자 로션이라도 바르라고 말해주고 나가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갑자기 손은 왜 잡아요? 아, 사장님, 보답을 하고 싶어요. 먹여주고 재워주셨으니까. 여자가 갑자기 말을 하다 말고 훌쩍거리면서 타올을 확 풀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획 돌렸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고야 말았죠. 아유, 입어요, 입어. 얼른요.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갑자기 옷을 벗으려 들고 손목을 잡고 방으로 이끄는 걸 보니 그동안 이 여자가 살아왔던 길이 훤히 내다 보이더군요. 그러니 얼굴에 그늘이 잔뜩 끼어 있었나 보더군요. 진짜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보답은 무슨. 근데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하네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근데 사장님, 저는 준비됐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갖고 싶어요. 아유 참,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밥 준 거 아니니까 걱정 마요. 정말요? 이상하네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도대체 어떤 사람들만 만나고 다닌 거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살진 말아요. 그냥 무턱대고 홀딱 벗으면 어떡해요? 사람 간 떨어지게.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그럼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주방을 좀 써도 될까요? 저는 그 여자를 재워놓고 얼른 다른 모텔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와 있다가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를 제안하더군요. 보답을 해드리겠다면서 주방을 쓰게 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이죠. 제가 허락을 해주자 그녀는 가방 안에서 아주 오래된 옷을 꺼내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곤 밖으로 나와서 주방에 있는 앞치마까지 챙겨 입더군요. 그러고 있으니 그제야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서 소주를 까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탄탄대로만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저런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걸 테고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했죠. 저라고 노숙자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오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터라 더 마음이 무거웠죠. 혼자서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니 그 여자가 앞에 와서 앉더군요. 자기도 한 잔 달라면서요. 그래서 한 잔 따라줬죠. 술을 한 번에 쭉 마시길래 놀랐지만 그 여자가 꺼내놓는 인생 이야기에 저는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녀는 프랑스의 유명 식당에서 일했던 셰프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와도 취업이 어려워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었다는군요. 그리고 그 신념 하나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유학 갈 비용은 턱없이 부족했고 무작정 비행기 표값만 모아서 바로 프랑스로 건너갔다는군요. 거기 가면 인생의 반전이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달까요? 그런데 그 기대는 어느 정도 들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유명 식당에서 오랫동안 주방 일을 하다 보니 셰프까지 올라가게 됐다더군요. 물론 중간중간 운이 아주 좋았다면서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손을 보니 알겠더군요.
상처가 잔뜩 나 있는 손을 보고 있으니 이 여자가 주방에서 얼마나 훈련을 했을지, 얼마나 성실하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다 보였습니다. 셰프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만 보이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죠.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주방일을 견디고 견뎌내야 하는 걸 한국에서간 이 작은 여자가 해냈다고 하니 참 대견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성공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더군요. 아버지가 아팠기에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모은 돈과 유명세를 가지고 식당을 차리려고 준비했다는군요. 프랑스식으로 모든 인테리어를 하고 프랑스식 음식과 한국식 음식을 섞은 퓨전 음식을 내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산 가게였는데 말이죠. 그 사기꾼은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까지 하면서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게 거짓으로 꾸며져 있던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혼자서 친척집에 얹혀 사신다더군요. 여자는 억장이 무너지는지 울면서 지난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이라고 하니 아직도 그 안에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여자는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렸고 죽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이 가게 앞에 우연히 지나다가 졸고 있는 사장님을 본 거예요. 국밥집이라고 하니까 배가 고프기도 해서 깨기만을 기다린 거죠. 근데 서슴없이 들어오라고 해주고 국밥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니 어휴 참 고생 많았네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아직 젊은데.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잔소리를 하게 됐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아직 젊은데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해들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주제 넘지만 혹시 이 가게를 제가 1년 동안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아까 밥 먹는데 뭔가 부족한 게 느껴졌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맛은 있었는데 평범하달까요? 그래서 제가 좀 특색 있는 국밥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많이 부족하죠. 같이 살던 마누라가 죽은 뒤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 육수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마침 가게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긴 한데 누가 이런 가게를 사기나 할까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살고 싶은 의욕조차도 없었는데 국밥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싶은 감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전혀 뜻밖의 제안을 제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국밥의 맛이 어떻다 하는 시덥잖은 평가나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한 사람은 처음이었죠. 게다가 프랑스에서 셰프로 유명했다고 하니까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더 놀라운 제안을 제게 하더군요. 제가 이 식당을 손님들이 다시 찾는 식당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건 돈을 안 내지만 대신 여기서 판 음식값은 고스란히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뭐요? 음식값을 다 준다고요? 그럼 재료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만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감사하긴 하네요. 재료비는 걱정 마요. 저는 그녀의 제안이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하루에 한 명도 없는 식당을 손님들이 다시 찾는 식당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더군다나 서슴없이 매출도 고스란히 제게 주겠다고 하니 그 마음도 너무 기특했죠. 저는 그저 그녀에게 국밥 한 끼를 주고 잠잘 곳을 내어준 것 뿐인데 말이죠.
이게 다 인연이다 싶으니 그녀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의욕이 생겼는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녀가 하는 걸 지켜보다가 결국 꾸벅꾸벅 의자에 앉아서 졸았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전날에 만들어 놓은 20인분의 국밥을 이용해서 더 특색 있게 만들어내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제 눈앞에는 제각각의 맛을 지닌 20인분의 국밥이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국밥? 네, 사장님. 시식평 듣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저는 숟가락과 앞접시를 들고 20가지가 넘는 국밥을 일일이 먹어보았습니다. 재료의 궁합도 궁합이었고 국밥 본연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업 비밀이니까 여기에 다 적어놓을 수가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한국적인 맛에서부터 이국적인 국밥의 맛까지 다양했죠. 그만큼 색다른 냄새가 났고 색다른 맛이 느껴지더군요. 어디서 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일일이 먹어보면서 시식평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조금 별로인 것도 있었지만 한두 가지는 엄지척을 해줘야 할 정도로 색다르면서도 맛이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존의 음식과 차별화하고 색다르게 하면서 맛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야채들이 어찌나 얇게 썰어져 있는지도 보고 저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칼질을 해왔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20인분의 국밥은 저 말고도 주변 상인분들까지 데려와서 시식을 하게 했죠. 그걸 일일이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도 기특했습니다. 누가 며느리야? 라고 물으니 맞아, 며느리야 라고 대답했죠. 그 누구도 저희 사이를 의심하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날 이후에도 며칠 내내 실험을 계속하더군요. 저는 옆에서 질리도록 시식을 해줘야 했습니다. 전문가처럼 시식평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단어들이 많이 안 떠올라서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더군요. 저 열정을 어찌 숨기고 살았을까 싶어서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러고 있으니 딱 며느리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다 결혼한 아들들 뿐이니 그녀를 며느리로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새 메뉴를 개발하던 그녀는 한 달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주 메뉴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셈 치고 열심히 초기 마케팅 비용을 대주었죠. 저보다 훨씬 맛있는 국밥을 턱 만들어내니 제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40년 만에 간판도 바꾸었죠. 저는 간판 바꿀 때 조금 반대는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아내도 떠오르고 이 집에서 키워낸 아이들도 떠오르고 하지만 저는 곧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죠. 언제까지 40년짜리 간판을 붙잡고 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변화해야 하고 지금이 딱 변화하기 좋은 때였죠. 그렇게 40년 만에 바뀐 메뉴와 간판을 걸어놓고 아는 사람들, 동네 상인들, 친척들까지 불러내서 공짜로 밥을 먹였습니다. 음식값은 소문내어주는 걸로 받겠다고 했죠. 그분들도 처음에는 찍기 어린 젊은 주방장의 솜씨 좀 보자고 하고 왔다가 음식 맛에 감탄을 해서 나갔죠. 그리곤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고 그 손님은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고 그 일대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이 어느 순간 우리 식당으로 사람들이 복적거릴 정도가 됐죠. 덕분에 신문에도 리뉴얼된 식당에 대한 기사도 나갔고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를 할 때나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다녀갔죠. 유명해지고 돈방석에 앉는 건 한순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몸은 힘들었지만 기쁜 나날들이었죠.
물론 여기에 다 적어두지 못할 정도로 그녀의 노력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그녀의 실력이었죠. 저는 그녀가 한 달에 한 번 보내주는 매출을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죠. 그렇게 모아보니 1년치 매출이 제가 40년 동안 번 돈보다 많더군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박난 집이 바로 저희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좋은 일도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의 그 국밥 한 그릇이 저의 40년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달까요? 참 믿기지 않은 1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후 그 가게와 그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가게를 내어주었답니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만 받고 말이죠. 대신 저는 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두 달이 멀쩡한데 일을 해야죠. 놀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그녀가 수익을 이웃과 나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1년 동안은 수익을 고스란히 주었죠. 이후에는 그 수익금의 3분의 1은 직원들 월급 등 가게 유지를 위해서 썼고 3분의 1은 임대료와 재료비 등으로 썼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국밥 행사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돈을 벌자고 달려들면 빌딩 몇 채는 사고도 남을 그녀였지만 노숙인이 되어보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됐다면서 그런 기부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어느 날 먹게 된 국밥 한 그릇의 감사함을 평생 갚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참,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의 일을 평생 감사히 하면서 살겠다고 하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니 옆에서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으리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네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